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남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제4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최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문학으로 보는 여순항쟁이라는 주제를 드렸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문학과 구술사로 살펴보는 여순항쟁의 실체와 의 이렇게 되네요. 최 교수님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최 교수님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렇지만, 최 교수님 주요 저서는 한국 현대 소설의 탈식민성과 문학교육, 한국 현대 성장 소설의 세계, 애도의 공동체, 해체와 역설의 시학, 시민과 함께 읽는 여순사건, 이청준과 남도문학 등 여러 저서가 있으시고요. 특히 그 녹두장군 송기숙 교수님의 수제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의 아픔인 여순을 조명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 고마우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때 뭐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의 필요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 더 큽니다. 예,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학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양은 박사들이니까 지식의 양은 많지만 저는 중요한 게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지혜를 우리 목사님들께 많이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예순사건, 예순항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또 기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혜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시간 하면 되죠. 예? 네, 저기 한 뭐 시간 하시고 질의응답 한 시간 30분 정도. 하고 네. 응답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PPT 준비한 PPT 그냥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지금 항쟁 때 지금 여기가 북초등학교나 지금 순천 농업학교 운동장 같은데요. 예,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손가락질 총에 의해서 이제 이, 이 가담자를 색출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공식적인 재판이나 조사 절차 없이 학살되는 과정들을 이제 담은 사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저 평생교육원이나 이제 우리 여순 연구소 11구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하면 항상 먼저 강의 2시간짜리 특강하면 먼저 강의의 전제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제 익숙하신데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문학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여순 항쟁 이걸 이제 제대로 인식하려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 전제로 깔고 해야만 여순이나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 저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터미널로 가지 말고 역으로 가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은 순천역이 아니고 거스를 역 반대로 역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학에 여러 가지 비유 뭐 수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역설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공직희색, 색직시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설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위대한 그 언어로 표현한 모든 문학 작품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역설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터미널로 가지 말고 역으로 가라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역으로 반대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순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문학 작품들 또 우리가
읽는 문학 작품들도 반대의 편에서 역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역설의 어떤 그 인식, 역설의 성찰을 위해서는 고정관념, 인식틀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양치기 소년, 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실천이나 어떤 체험,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그냥 수용해 버린 것들, 음,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들인데 우리가 한번 들어온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야 새로운 인식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순도 바로 반란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것이 양치기 소년.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양치기 소년 하면 바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역으로 가서 역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연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쟁이인가? 한번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살피려고 할 때 이 양치기 소년은 우리는 양치기 소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게 바라보는데 우리 스스로 소년, 양치기 소년이 되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쟁이인가? 얼굴을 보고 봐가면서 이렇게 강의가 돼야 편한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벽을 보고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지금 강의가 좀 썩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저는, 해보고 양치기 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고 얼굴 보여드리고 교수님 얼굴 김종욱 찬찬히 목사님 보고 오셨네. 듣습니다. 예, 예, 예. 얼굴 그러니까 보고 듣습니다. 예, 찬찬히. 예, 예. 그 우리가 소년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치기 소년하면 거짓말쟁이 하는데 소년의 직업이 뭔가요? 소년의 직업이 양치. 양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고등학교 못 가고 촌에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줄은 모르지만 이재명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 손 이끌려서 공장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굉장히 예외적 존재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양치기가 되거나 어린 시절에 이 농부가 된 이 어린 소년들은 앞으로 취업이나 신분 상승의 계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쉽지가 않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좋은 데 취업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이미 양치라고 하는 직업이 고정되는 순간 앞으로의 어떤 계급 상승이나 취업이나 이런 가능성들을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이 삐뚤어지는 삶, 거짓말쟁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다가 이제 삐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은 양치기 소년을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거짓말쟁이지만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음. 그러니까 실은 이 양치기 소년을 거짓말쟁이라고 할 게 아니고 소년을 양치기로 만들었던 누가 문제일까요? 소년의 탓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년을 탓할 게 아니고 누구를 문제 삼아야 될까요? 그 시대나 상황이나 그 현 소년을 양치기로 만들었던 상황, 주변의 어른들, 어른들의 상황. 이재명의 아버지라든가 소년의 아버지라든가 그 동네의 마을 어른들이 실은 소년은 어째야 돼요? 정말 뭐, 그 집안이 어려우면 돈 걷어서 학교를 보내고 양치기는 어른 양치기를 고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소년을 그런 양치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에 집어넣어 놓고 소년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래의 가능성들이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년의 측면에서 안 보고 소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깊숙이 박혀져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음. 근데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무지개.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고교육과 학생들 굉장히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에요? 다양한. 두 가지라고 음,
꼭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무지개 몇 가지 하면 7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100년 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사회 때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었을까요? 조선사회 때. 5가지, 음양오행이니까. 5가지. 그렇죠. 그 7색깔 무지개가 아니고 150년 전만 하더라도 무지개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였어요. 우리 정욱 목사님 시도 쓰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7색깔 무지개라고 시보다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묘사 방식은 오색 찬란한 무지개였어요. 근데 당연하게 오색, 오방색 아시죠? 오방색이. 예. 조선시대까지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오방색으로 봤는데 근대에 김건희. 들어서면서 이제 그 7가지로 본 거는 10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였어요. 근데 무지개 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7가지 무지개. 근데 시각적 감각뿐만 아니고 청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음악 하신 분들이 칠음계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칠음계. 그럼 네. 조선사회 때 100년 전에는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냈느냐? 여기도 고음, 음양에서 고음계. 오음계, 궁상각지우. 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무지개는 7가지고 우리 감각기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식보다도 우리 감각, 체험, 경험이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 수용하는 시각이나 청각까지도 이미 고정 고정된 틀에 딱 박혀가지고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조카나 어린애들이 무지개를 7가지로 안 그렸다 하면 넌 뭘 배웠냐 하면서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 무지개는 7가지로 그래야지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잘못, 이 서구가 이제 주인이고 서구가 권력자였기 때문에 서구 인식틀 그대로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도 그렇고 양치기 소년도 그렇고 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자명한 사실이고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조금만 뒤집어 보면 역으로 가보면 실은 그게 자명한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여순도 반랑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여순 11구 항쟁 사건을 제대로 수용하고 인식하려면 나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시각적 감각, 청각적 감각, 후각, 또 우리가 이 양치기 소년이나 이런 이 인식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역으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야만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유, 새로운 인식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인식틀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지개 7가지라고 우린 무지개 7가지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은 나의 벌레성으로부터 기원하는 감각이 아니고 권력인 서구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틀들이에요. 근데 그런 틀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쭉 가보면 우리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현대사도 실은 우리 역사도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에도 우리 근대의 시작이 되는 기점이 되는 사건 뭐 하면 대부분 갑오경장, 갑오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은 근대의 시작은 조금만 역으로 가보면 민중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갑오개혁이 아니고 동학혁명이라는 거예요. 동학혁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순이나 5.18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으로 가보면 동학혁명이 나옵니다. 동학혁명. 음.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은 이 동학혁명을 이제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해요. 근데 똑같이 갑오년 1894년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근데 위로부터의 개혁은 그 위가 누구냐? 고종이나 민비가 아니고 일본 놈들. 왜 일본 놈들이 그럼 개혁을 했냐? 그 동학혁명이 발생하고 바로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청일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항상 역사를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동학혁명이 발생하니까 전주성까지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민비나 고종은 우리 관군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들인 거야?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뮤지컬이나 드라마에서 이 민비를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모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라면 외부 사람들 끌어다 우리 자식들 죽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과 민비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청나라를 끌어들이니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자동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동학혁명을 진압하기보다도 먼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가요? 일본이 일본이 이겼죠. 근데 청일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청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일청전쟁.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저희 삼국통일 이후로 당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 지배의 한 1500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일본이 된 거예요, 일본. 그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돼. 제도적 틀을 바꿔야 돼야 돼. 중국 중심의 제도를 일본 중심으로. 그래서 한 게 갑오개혁이에요. 음. 근데 그 일본에 의한 갑오개혁을 우리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우리 주철이 박사님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를 근본적으로 터미널을 안 가고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대 역사는 철저하게 근대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조선사 고려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놈들이 이 경성제국대학의 사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인 교수 1920년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경성제국대학에 온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위대한 걸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일본의 역사를 위대한 걸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일본의 역사. 역사의 우수성을 막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식민사관이고 실증사학이고 그러면서 조선 고려 역사의 이 문제점을 쭉 이제 나열하고 그러면서 이 일본 역사를 강조한 게 식민사관이에요.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 근대의 시작이 동학혁명이 아니고 갑오개혁이 된 거죠. 근데 우리 민중사적인 측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동학혁명은 우리 근대의 시작이에요. 근대의 기원이야. 그게 뭐냐면 반제, 반봉건. 이제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반제 반봉건이 처음으로 기치가 나온 게 동학혁명이에요. 여순 항쟁 때도 그랬지만 여순 항쟁 때도 동포학살을 거부한다가 반봉건적인 측면이고 미군 즉각철대 이게 반제예요. 반제. 그 반제 반봉건의 구호가 이미 1894년 동학혁명 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5.18 때도 반제 반봉건이 그 의제가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 반복원의 구호는 지금 현 시기 2024년 지금도 유효하죠. 엊그제 푸틴이 북한 갔다 왔지만 그렇게 냉전 체제를 계속 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또 미국엔 누가 있어요?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또 일본 기시다 이런 놈들이 계속해서 이 외세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고 지금도 그들의 힘이 영향력이 막강하니까 여전히 어째요? 분단 체제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민족국가가 되려면 우리 저 14연대 군인들이 외쳤던 정말 단독정부 수립, 통일정부 수립 하려면 반제를 지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당면의 과제를 이미 1894년 120, 30년 전에 동학혁명에서 그 기치 의제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의 시작은 우리 역사적 이 사학과 교수들 우리 주철이 박사 빼놓고 우리 순천대 사학과에 있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교수라는 사학과 교수들이 사학 지식은 많지만 역사관이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대의 시작을 절대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반제 반봉건의 의제화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당위로
실현해야 될 게 반제반봉건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들 아까 무지개 또 궁상각지 음악 또 양치기 소년 우리가 정말 전복적이고 역설적인 사유와 실천을 우리 해내야만 4월에서 6월까지 했죠. 네. 해내야만 이 여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한 시간 이게 짧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순천의 동천 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반제반봉은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 미군이 개입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에 이 학살된 우리 양민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미군의 모습. 그러니까 1948년 당시와 지금도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순 11구 사건과 문학적 형성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 우리가 이 아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11구 문학이나 5.18 문학이나 민중들의 문학을 볼 때 우리 문학계를 이 장악하고 있는 실체들은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학교과서에도 보면 제가 이제 문학교육도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정주, 박목월, 김동리, 황순원 이런 수수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문학교과에서 가르치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 배웠으면 다 김동리, 황순원 이런 분들, 이광수, 김동인. 근데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친일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 시대 문학하신 분 중에 친일파 아닌 사람들은 누구? 친일파 아닌 분은 저항신으로 알려진 육사. 한영호. 네, 육사 선생님하고 이제 윤동주 말고 우리가 교과서 배우는 인간들은 다 이 친일파들인데 이들이 지향하는 문학들은 순수 문학이었어. 문학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문학적인 태도와 미학적 태도.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은 그런 시대와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을 몰각한 순수 형식의 지향, 미학적 완결성에만 매몰돼 있어서 여전히 11구 문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미영 선생도 들어와 계시지만 공마당도 쓰고 많은 작가들이 쓰지만 여순 문학도 그렇고 광주 5.18 문학도 그렇고 이 중앙문단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이 문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순문학, 11구 문학을 우리 박근마 화가님이 멋있는 그림도 많이 좋은 그림도 그리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작가들 많이 여순에 관한 시와 소설을 쓰시지만 중앙문단에서 문단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구 항쟁, 11구 사건도 정말 잘 해결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 문학에 대한 선입관들, 아까 이제 이 근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 고정관념도 깨뜨려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문학을 제대로 보려면 이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이런 어떤 순수 미학적 완결성만 지향하는 문학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고 또 회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순수 문학 하는 사람들이 참여문학에 대한 삐딱한 시선, 참여문학, 민중문학, 5.18 문학, 여순문학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써놨지만 순수 지향의 문학 미학 체계와 감수성이 지금도 문학교육 현장에 각급 학교에서 문학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교육되고 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감각적 쾌, 불쾌 이게 미의 기준은 이제 칸트에 의하면 미적 쾌, 감각적 쾌, 감각적 불쾌인데 감각적으로 쾌하면 아름다운 거고 감각적으로 불쾌하면 아름답지 않은 건데 이런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무지개가 다 7가지인 것이 자명한 사실처럼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교육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문학이나 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각적인 건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제일 먹고 싶은 밥 지금 제 또래 목사님들도 계시고 더 연배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어머님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어. 지금도 그립고 저도 그렇지만 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냐?
왜 그럴까요? 엄마의 음식에 이 우리 후각이나 미각의 감각이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엄마 밥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20살 어디 뭐 이제 유학 가거나 뭐 하숙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가장 우리의 이 그 음식의 감각은 엄마가 길들여 놓은 거예요. 그래 엄마 밥이 지금도 그립고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고 그런 거죠. 근데 미학도 마찬가지예요. 미학이나 감각도 길들여지고 교육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11구 문학이나 5.18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참여문학, 농민문학, 민중문학이 정말 문학의 중심으로 서려면 이런 어떤 그 순수문학 중심의 이런 미학 교육이나 문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 11구 문학을 봐야 돼요. 그래서 11구 문학이나 5.18 문학을 문학은 아름다움만 있는다라는 전제로만 보면 우리 11구나 5.18 문학은 제대로 조명받기 어렵죠. 왜냐하면 5.18 문학 속에서도 보면 막 그 총 맞아 죽은 분들 또 우리 여순문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전에서 저기 나간 신전에서 학살된 그런 모습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 이 순수문학, 순수미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야 이게 문학이냐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순수미학 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만 11구 문학이나 5.18 문학이 제대로 이제 중심에 설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현실이 이제 문제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우리 여순 11구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순 사건에 대한 여순 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 그 한반도 근현대사의 연속성 속에서 여순 11구 사건, 여순 항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연속성에 있는 사건들이 뭐냐? 반제반봉을 했던 동학혁명, 그다음에 1차 의병, 2차 의병, 그다음 1920년대 우리 선면이나 나간에 있었던 소작쟁이, 이 나간이나 선면의 소작쟁이가 한국의 소작쟁이에서 굉장히 이 선구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요. 암태도 소작쟁이보다도 이게 우리 식민지배 때 소작쟁이 중에 가장 성공한 그 소작쟁이 투쟁이 암태도 소작 투쟁인데 암태도에서 벤치마킹한 이 소작쟁이 투쟁이 선면하고 나간의 소작쟁이 투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암태도보다도 먼저 순천에 이 소작농들의 투쟁이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인명 1차 의병, 2차 의병, 소작쟁이, 광주 학생의거, 여순 11구 사건, 5.18. 근데 이 사건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기점이 되는 사건들이에요. 임계점이 됐던 사건들이고. 근데 다 공간이 어디예요? 1차 의병, 2차 의병 때도 주로 의병 토벌한 놈들이 누구예요? 일본 놈들인데 이 일본 놈들의 작전 일지 보면 의병 2차 의병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선 토벌 작전이라고 했어요. 남조선 토벌 작전인데 그 최종 지점이 호남이었어요. 호남을 주요 타켓으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 동학혁명부터 이 소작쟁이 여순 5.18까지 호남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이 한반도 근현도사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임계점이 되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이 호남 민중들이 갖고 있는 또 민주사적 의의 이것도 계속 우리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 근현대에서 전개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큰 의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제 반봉건 동학혁명 때는 척양척외 이게 반제고 제폭구민 이 폭력적인 이 권력으로부터 민을 구한다. 이게 이제 우리 여순 사건 때는 동족상 저기 뭐예요? 동족상장 결사 반대고 그게 동포학살을 거부한 것이 동학혁명 때 제폭구민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고 청양척에는 바로 미군 직설태하고 연결되고 이게 또 5.18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의 동학, 여순, 광주 5.18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여순의 항쟁이 발생한 가장 근원적인 계기는 뭐냐? 결국은 이제 이 그 해방 후에 정치사회 경제적 혼란 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것이 이제 여순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결국 뭐냐, 그것이 뭐냐면 민중들이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국가가 폭력적으로 제압한, 그게 이제 여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 조르주 아간베이라는 사람은 예외 상태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예외 상태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생명권을 박탈해요. 그러니까 그 예외 상태의 시작을 아간베는 그 아우슈비츠 학살했던 히틀러로부터, 히틀러가 모든 결국 헌법에 보장되는 건 그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이런 것들을 박탈해요. 근데 히틀러가 그걸 했거든요. 근데 히틀러에 대한 이제 이 비판에 관한 책이 예외 상태인데, 이 예외 상태를 히틀러와 똑같이 우리 이승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생명권을 박탈하고 국민을 학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러고 나서 국가보안법이나 개헌법을 제정하고 또 빨갱이로 표상된 해모담론들을 통해서 결국 이승만 정권이 여순 학살을 하고 나서 이제 권위주의와 업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가 돼 있어야 지금 이제 이 목사님들은 다 이 정도는 다 기본 전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전제가 있어야만 여순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사진이 미 고문관 지금 이제 여 장소는 지금 저 광주 사연대 본부로 추정되는데 지금 미군들 고문관 이 군사 고문단하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박정희예요, 박정희. 박정희가 저기 사연대 지금 토벌 저기 핵심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순 토벌에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여순 이 저기 토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좌익혐의로 박정희는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여순의 지금 진압 과정에 이 박정희가 참여했다는 이 사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순 11구 사건을 대표할 만한 이제 문학 작품들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이제 이태의 여순병란, 이건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건데 남북은 실록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다음 전병수 절망되어 오는 것, 김승호의 건, 문수태의 피약골, 서정인의 무자는 가을 사흘. 그다음에 이제 나종영 시인, 5.18 동인 나종영 시인의 여수동백, 박두규 시인의 여순동백 등 시집들이 있고, 우동식 시인이 이제 제가 평을 써야 되는데 여순동백의 노래라고 하는 2년 전에 이 노래가 이 시집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양형재의 소설 여수역, 백시종의 소설 여수의 눈물, 그리고 정미의 공마당,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 여순이 제대로 지금 뭐 진상조사 계획단도 잘못 만들어져 있고 여순 중앙위원회도 잘못 문제가 많고 하는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이제 탓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20년 똑같이 194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는 벌써 이제 배보상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국민적 공감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현경의 수신삼촌 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 만큼 이제 수신삼촌은 많이 알려졌는데 여순의 작품들은 이렇게 있지만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아직도 조금 문학적 형상화가 미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여순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못 나왔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 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는데 마지막 살아남았어요. 유태인이었는데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아우슈비츠 학살을 재현하고 증언하는 책들을 많이 썼는데 결국 이 레비는 항상 자기가 증언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제대로 된 증언자라고 자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학살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슈비츠 학살을 제대로 재현하려면 아우슈비츠 학살을 경험해야 되는데 학살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망했죠. 죽죠. 그러니까 죽어있죠. 아우슈비츠를 제대로 학살을 재현하고 증언할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게 프리모 레비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자기는 완전한 이 아우슈비츠 학살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레비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결국 학살에 대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살 경험자가 아닌 한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왜곡하고 오인의 가능성이 있고 또 재현을 제대로 못 해낸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작가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리얼리즘 문학의 핵심이고. 근데 있는 그대로 쓰려면 어째야 돼요? 경험했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특히 여수는 70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제대로 경험하신 분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여순에 관해서 시나 소설을 쓰신 분들은 우리 이제 11구 연구소에 그 이전엔 여순 연구소였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증언집들 주로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실은 그 증언의 내용도 실은 어때요? 그 유족분들의 증언의 내용도 정확하게 사실 여부는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때 뭐 10살 때 그랬다, 뭐 5살 때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5살, 10살의 기억, 우리가 작년 그 작년의 기억도 정확하지 못한데 5살, 10살의 기억을 증언한 것을 100% 이건 역사의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그런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로 써서 이게 여순 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재현이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작가의 윤리와 연관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 그런 재현 윤리 또 작가의 윤리 이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순 11구에 대한 시나 소설이 쓰여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순을 또 설명하는 시민과 함께있는 여순 사건 이런 책들도 나온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 결국 이제 이 또 아까 말한 조르주 아감베는 예외 상태 말고도 호모사케라는 책을 썼는데 이 호모사케르는 희생양이라는 뜻이죠. 희생양.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사회에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인 자가 처벌받지 않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희생양과 같은 사람들을 호모 사케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70년대 우리 전남 지역의 민중들, 학살당한 분들은 그런 이 로마 사회의 호모 사케르와 같은 존재들, 죽임을 당하고도 학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제 그런 양상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시가 이제 김진수 씨 좌광우도라고 하는 시집 속에 나오는 애기섬 수장터.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밑줄 그어져 있지만 힘없이 죽은 자는 죄인이 되고 죽인 자는 어처구니 없는 정의가 되었다. 우리 여순 학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좌도 모르고 우도 모르고 또 법적인 어떤 재판이나 조사 과정도 없이 죽으신 분들 이거 죽고 나서 죄명이 만들어지고 죄인이 되는 그렇지만 죽인 자는 음, 가해자죠 가해자 그때 군경들이었을 텐데 또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검푸는 파도가 아가리를 벌리고 오직 침묵만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순 항쟁과 관련된 우리 유족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보면 70년간 침묵만 강요당한 채로 살아온 거죠. 음. 이제 그게 이제 70주년 돼서 이제 많이 터져 나와서 특별법도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호모 사케르 희생양들이 말하지 못한 채로 침묵만을 강요당한 역사.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이런 많은 사진들이 칼 마이던스의 이 사진, 칼 마이던스라는 기자가 찍었던 이 사진집이죠, 사진집. 이제 여수 지역사회에서 이 만들어낸 이 책인데,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 정말 처참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시가 있었다면 이제 이 그 소설 작품들이 소설 작품들 중에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이 아니 뭐라 그 이 절망 뒤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전병순의. 근데 이 전병순의 이 주인공 절망 뒤에 오는 것의 주인공이 서경이라는 주인공인데 여수 교사였는데 이 서경도 그 총살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총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서경의 독백 속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무 죄도 없이 죽음 앞에 놓인 서경의 처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까도 침묵을 강요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총살 앞에 총살 처형장 앞에 놓인 이 서경의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이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여순연구소에서 나온 해운노래라고 하는 이제 기념 창작집이죠. 여순 창작 기념집. 그다음에 이제 여순과 관련된 시들에 보면 이종영이라고 하는 분의 침묵을 흔들어 깨우는 시가 있는데 많은 시들이 부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많이 형상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순 학살되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아버지들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밑줄 그은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보다 더 나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들 지금 우리 유족 어르신들이 75세, 78세, 80세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돌아가신 아비는 몇 살 때 돌아가셨을까요? 20살, 18살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75세의 아들이 20살 아비보다 더 나이 들어서 서천꽃밭 언덕길에서 서로 마주쳐도 이제 황천에 가서 죽고 나서 서로 마주쳐도 서로 얼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자칫 얼굴 못 알아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어떡하나. 늙은 아들은 젊은 아비를 그렇게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던 거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제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경윤의 시는 결국 이 학살을 우리들이 이제 증언하고 침묵을 강요받았으면서도 증언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을 자연과 산천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산이나 강이나 나무들이 그래서 여기 김경윤 당산나무 비명에서는 이 당산나무 신전마을에도 가면 이제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런 이제 당산나무들이 그런 이 역사의 비극, 학살의 비극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19절도 있고요. 주영국의 풀무덤도 마찬가지로 풀들까지도 기억하는 이제 역사 이야기를 시로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문수태의 피약골입니다. 문수태 쌤은 1985년에 순천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계시다가 88년에 이제 또 이 광주일보로 옮겨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간 순천대에서 이 소설을 강의하셨는데 이때 쓰신 작품이 문수태의 피약골입니다. 피약골. 그래서 이제 이 피약골은 배달수라고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여순 사건의 비극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배달수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그 피약골에서 이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근데 할아버지도 동학혁명에 참여해서 이제 실종되고 아버지도 3.1운동 때 실종되고 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옛날 그 포수들, 사냥꾼들은. 그래서 이제 이 배달수도 할아버지, 아버지 유전자를 닮아가지고 이 사냥꾼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냥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배달수는 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군청 담벽에 붙어 있는 14인대 국방경비대 모집 벽보를 보고 아, 국방경비대에 가면 총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단순한 동기로 사냥꾼으로서 총을 가져야겠다는 단순한 동기로 14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14인대 군인들이 제주도로 파병 간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그 봉기군에 이제 이 배달수는 끼게 돼요. 근데 배달수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이념도 모르는 상태로 끼어들어가지고 빨치산이 되어서 이제 군인하고 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군인에게 또 자수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군경 그 진압군 토벌 때에 이 선봉에 서가지고 또 자기 동지들인 이 빨치산 이 또 동지들을 많이 학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달수는 좌익의 측면에서 또 우익의 처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 대해 저지른 살육의 상황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혹은 혼을 빼앗겨 버린 일이다. 라고 치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수태 선생님이 쓰셨던 1985년만 하더라도 여수는 그때 당시 뭐 군사 정권 내에서는 당연히 군사 반란이었고 당시 민중들도 이 여수는 하면 반란이었으니까 여수를 소재로 다룬 것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의미가 있긴 한데 전혀 각성되지 못한 주인공을 내세워가지고 여순의 어떤 학살의 양상들을 좀 이제 거르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양형제의 소설이나 백시종의 소설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여순을 제대로 어떤 역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그냥 여순 사건의 비극성만 드러내는 작품이 문순태의 그 피아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아골이나 여수의 눈물 이 책 표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에 나온 작품이 서정인의 무자년의 가을 사흘이죠. 이게 서정인하고 김승옥은 둘 다 이제 남초등학교를 여순 때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여순 1948년에 서정인은 초등학교 6학년, 남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김승옥, 무진기행을 썼던 김승옥은 이 남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이제 서정이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을 그대로 이제 쓴 작품이 무자년, 1948년이 무자년이었는 모양인데 무자년의 가을 사흘 동안의 기록인데 이 서정인 생의 그 구술에 의하면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북초등학교까지 끌려가가지고 이 손가락질 총을 하는 그 심사 과정의 이 대상자로 몰려가지고 이 심사를 받았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 심사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끌어다가 직접 북초등학교 그 교정 주변에서 학살한 것들을 직접 자기는 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자기의 실제 원체험, 여순 사건의 원체험을 이 무자년의 가을 사흘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무자년 가을 사흘의 예문에 나오는데 군인들은 이틀 전 빗기어하고 총질을 해야 되던 군인들과 똑같은 군대였다. 우리가 이제 이 14인대 이제 진압과정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진압군들은 철모에 뭘 하고 있었어요? 흰띠 5.18 때도 공수부대원들이 흰띠를 두른 거하고 똑같이 흰띠 근데 군복은 똑같죠. 같은 국군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군대였다. 똑같은 철모, 똑같은 군복, 똑같은 소총, 똑같은 낯짝. 그러면서 뭐 벗은 장정들이 손들을 뒤로 묶이고 굴비들은 좀 줄줄이 엮여서 군인들에게 끌려 나갔다. 드르륵드르륵 총소리들이 간단하게 들려왔다. 이런 서술을 통해서 여순 사건의 원체험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서정인의 이 무자년 가을 사흘 이후로는 거의 이제 소설 작품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양재의 여수역하고 백시종의 여수의 눈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백시종의 여수의 눈물은 백시종 생은 원래 이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고향이 외갓집이 여수여서 외갓집 와서 이제 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부모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살 때 여순 사건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그 본인도 그 휩쓸려가는 그 군중회 때 사람들이 막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5살 때 기억하고 있다라고 또 백시종 선생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남해 출신이긴 하지만 여순에서 여수에서 여순을 5살 때 체험한 그런 기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채의식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소설 뒤 작가의 말에서도 쓰고 있지만 비록 역량이 부족하고 필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어린 시절 그 참혹한 날로 돌아가 그날의 잿빛 하늘과 비유의 순간순간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재내내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인공은 서병수라고 하는 서울 사립대학의 미술전공 교수고 이제 정년퇴임 후에 여수에 와서 작업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 김기석이라는 친구를 만나 가지고 여순의 실체 이 김기석이가 이제 여순 항쟁 여순 사건을 연구하는 향토 사학자 같은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에게서 여순 사건의 실체를 알아가면서 여순 사건과 이제 가족사의 비밀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여수의 눈물인데 이 작품의 이제 굉장히 의미는 결국 이 이제 이 여순 항쟁과 관련된 여순 사건과 관련된 그동안의 역 저기 역사학계 내에서의 어떤 정리된 내용들 노영기나 주철이 박사 이런 이제 김득중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여순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굉장히 가장 여순 사건의 어떤 그 당위하고 여순 사건의 어떤 명분, 실체 이런 것들이 가깝게 쓴 작품이 백시종의 여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형재 여수역. 양형재도 이제 그 여수에서 저기 성장을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여수의 어떤 공간성, 장소성.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각 장의 제목들이 공간, 여수, 1장이 여수역 광장, 2장이 귀환정, 3장이 새마을 동네 이런 식으로 여수의 지명을 그대로 표제작 그 장의 제목으로 해놔가지고 뭐 형제묘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 공간의 명칭이 장의 제목으로 제시돼가지고 여수의 장소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어떤 그 귀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순 사건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의는 결국 여순 사건이 당대 7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현재의 과업을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어쩌면 이 백시종의 여수의 눈물보다도 그 양형제의 여수역이 어떤 측면에서는 여순 항쟁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고 또 여순 항쟁의 어떤 남은 과제들을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는 작품이 양형제의 여수역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미영 작가의 공마당. 어, 이제 여기에는 여러 작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공마당뿐만 아니고 신전, 금목서, 독사의 백가죽, 알람뜸부기, 호금조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정미영 선생님은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순연구소 초창기 멤버고 그리고 계속 유족들의 증언을 직접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김정미영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여순 유족들의 증언을 그대로 이제 소설화한 이제 공마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이부장하니 저 밤톨 나이만 했던 소녀 이제 주인공 소녀 친구의 엄마의 경험인데 그 소녀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이 학살에 연루돼 가지고 소녀로 인해서 4명의 사람이 죽는 그 4명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처, 그 가인의 그 어린 소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소녀의 상처, 비극적 양상을 소설화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여순 유족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미영 쌤의 작품 말고 이제 최근에 우리 순천대 문창과에 이제 전성태라고 하는 중앙대 이 문창과 출신의 이제 교수가 부임했는데 이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린 단편인데요. 조용한 생활.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춘모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전성태 선생이 실제로 이 매상고 나왔어요. 매상고.
그리고 매산등에 지금 그 2층 집에 단독주택의 2층 집을 이제 이 빌려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의 직접 어떤 경험 내용들을 이제 틀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 지역의 대학 교수, 자기 고향의 대학 교수로 부임한 준모, 주인집 할아버지가 어, 저기 이름을 하나 써서 줘요.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70년 전 돌아가신 이, 이 순천대 옛날에 농업학교였잖아요. 예, 농업학교 학생 이름인데 지금도 순천대 그 학적실에 가보면 옛날 농업학교 학생들의 명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 속에서 이 준모에게 그 주인집 할아버지가 그 학생 좀 이 그 학적이 확실한가?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피해자 조사 신고하는 것처럼이 신고를 하려면 학적이 확실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알아봐 달라고 준모한테 부탁을 하고 준모가 그러면서 이제 친구 양태민을 떠올리죠. 근데 양태민 친구의 양태민의 이 큰아빠도 여순의 피해자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이제 그 양태민의 큰아버지가 실종돼요. 실종됐는데 이 시신을 못 찾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큰 방에다가 관을 시신을 담을 관을 언제든 우리 아들 시신을 찾으면 그 관에다 넣어서 장례를 치러주겠다 해서 70년 동안 그 관을 두고 사셨던 거예요. 이게 평생 아들을 못 잊어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양태민의 가족들이 받은 상처들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소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목이 제시하는 것처럼 조용한 생활. 그러니까 이제 이 역설적이죠, 이것도. 이제 이 대학 교수로 와서 이제 그 고향의 대학 교수로 와서 편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주인집 할아버지 부탁을 계기로 해서 조만간 조용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암시. 그럼 조용한 생활이 끝나면 뭘 하겠어요, 이제? 연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연사건의 문제를 이제 이 조명해 나갈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전생태의 조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도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그 11구 연구소에서 나온 그 아까 해오는 노래 작품집들이 5권 나와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거나 정미영 쌤이나 여순연구소로 연락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정명님 목사님이나 김종호 목사님은 몇 권 받아가셨죠? 책들이 우리 네네. 예, 직원들이랑 예예예. 그래서 우리 해오는 노래도 가져다가 좀 가서 읽어보시면 또 여순 사건의 또 다른 실체를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술사 여기 이제 우리 증언록들 나 죄 없은 게 괜찮을 거나 최초로 나온 우리 증언록이고 이제 6번째 작년에 나온 게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인데 이제 이런 증언록들도 한번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 증언록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역사, 그 이제 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누가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말할 수 있는 자가 권력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하고 글로 쓸 수 있는 자들이 권력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11구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이 증언 체록 작업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의 대리보충으로서 구술 자료죠. 이 역사는 씌워진 거죠. 펜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권력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신문 기사든 어떤 것들이든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민중적 입장보다는 말 못하고 글 쓸 수 없는 민중적 입장보다는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시선과 입장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기록물들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그 여순의 실체를 제대로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그 기록된 역사보다는 아까 말한 침묵을 강요당하고 말할 수 없었던 차마 말할 수 없던 이 유족들 그들이 이제 민중들이고 그 민중들의 말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들이 실은
이 권력자들에 쓰여진 역사를 대리보충하는. 그래서 권력자들에 쓰여진 역사하고 민중들의 구술사가 결합돼야만 여순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식 역사로서 역사뿐만이 아니고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민중들의 이 증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왜 이 구술체록 증언 사업이 중요하냐면, 작업이 중요하냐면, 지금 유족들이 어때요? 지금 대부분 70, 80 되신 분들이 가지고 우리 유족 회장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유족 어르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어찌됐든 그분들의 어떤 그 육성들, 그분들의 말을 기록해 놓는 작업.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자료들은 뭐 국가기록물보관소든 어디든 다 보관돼 있어요. 순천대 학적실이든. 근데 이 유족들의 증언은 돌아가시면 그걸 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족들의 증언 체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김종호 목사님 이제 마을사 자기 이 목사님 동네 그 어르신들 저 체록하고 그러셨더만요. 근데 이제 그런 그분들의 이게 우리 7, 80 되신 어르신들은 다 어떻게 보면 역사들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 근데 이제 그런 그분들의 삶의 개인사, 생애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분들 생애 속에서 여순과 관련되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들 그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요즘에는 녹음기 마이크 녹음 기능 되니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잠깐 앉아보세요 하고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정말 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좀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그 시간을 끄는 강의도 별로 또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그냥 한 시간으로 마치고 또 토론 또 질문 질의응답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강의 거의 뭐 시간 제대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네, 해주셨는데요. 1시간 딱 맞춰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 줌으로 예. 하기가 참 어려우신데 이렇게 교수님 잠깐만요. 공유한 것을 끌까요? 꺼버리면 얼굴 보면서 할 수 혹시 있을 것 또 이 같아요. 자료 보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실 수도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죠. 예, 그 그러시죠. 여순 19 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첫째는 그 여순 우리